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라 그랑드 브르떼시입니다. 발자크는 1829년부터 1855년까지 출간된 90편이 넘는 그의 소설들을 하나로 묶은 작품 인간 희극을 남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라 그랑드 브르떼시는 이 인간 희극에 포함된 소설 중 하나로 인간의 질투와 복수심이 얼마나 큰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라 그랑드 브르떼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하고 의사는 대답했다. 내 자랑할 만한 화제 중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샹포르가 드프롱사크 공작에게 당신의 감정이 폭발할 때와 우리들이 현재 이렇게 있을 때와의 사이에는 샴페인 병이 10개쯤 늘어설 정도의 차이가 있군요. 라고 말했다지만 샹포르의 이런 멋진 말에 의하면 어떠한 이야기든지 이야기하기에 알맞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 2시가 아니에요. 아까 하신 로지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벌써부터 이야기 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이 집 여주인의 말이었다. 얘기해줘요, 비앙숑 씨. 모두 사방에서 재촉했다. 호인인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할 듯한 몸짓을 해서 주위에 침묵이 흘렀다. 반돔의 읍에서 조금 나온 곳에 르 누아르 강을 연해서 라고 그는 말을 꺼냈다. 유난히 지붕이 높이 솟은 다갈색의 옛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근방의 민가에서는 뚝 떨어진 외다른 집인데 보통 어느 작은 읍이면 흔히 볼 듯한 그 냄새도 고약한 유피 공장이라든가 초라한 여인숙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근방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집 앞에는 강을 마주보는 뜰이 있고 이 뜰에 옛날엔 회양목이 잘 다듬어져 오솔길 양쪽에 나란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회양목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르 누아르 강 속에서 자라는 몇 그루의 버드나무는 울타리처럼 부쩍 자라서 집을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잡초라고 부르고 있는 풀들도 무성하게 자라서 강 언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뜰 안의 과일나무도 10여 년이나 내버려 두어서 이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마치 관목 울타리처럼 되어 있고 뜰의 오솔길은 그 옛날 모래가 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쇠비름이 가득히 자라 있습니다. 이 집의 대지가 내려다 보이는 유일한 장소는 그 반돔 공작댁의 고성의 폐허가 무너지려 하는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토지 한 모퉁이는 시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귀족이 몹시 사랑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귀족은 장미꽃이나 튤립 등 한마디로 하자면 원예를 즐기고 특별히 맛있는 과일을 즐겼던가 봅니다. 정자가 하나 보이고 그 아래엔 아직 세월이 몽땅 침식치 않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떤 묘비명을 읽으면 거기 매장된 선량한 상인의 일상생활을 상상하게 됩니다만
그처럼 모습이 흐트러진 뜰을 보고 있노라면 시골에서 맛볼 수 있는 평화로운 생활의 소극적인 기쁨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을 붙잡는 듯한 슬프고 온화한 관념을 채우기나 하는 것처럼 벽 한 군데는 너희들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 라는 평범한 기독교적 문구가 써있는 해시계까지 눈에 띄입니다. 이 집의 지붕은 거의 헐었는데 창문은 언제나 닫혀 있습니다. 발코니는 제비집으로 덮여 있는가 하면 문도 여러 군데 닫혀 있습니다. 또 키 큰 잡초가 입구에 깔린 돌틈 사이로 녹색의 줄을 그었고 이곳저곳에 달린 쇠붙이는 녹이 슬었습니다. 달, 해, 겨울, 여름, 눈 따위가 목재에 구멍을 내고 판자를 휘고 페인트를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득 찬 음산한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다만 까마귀나 고양이, 흰 담비, 쥐뿐이며 이런 것들이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손이 도처에 신비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기심이 나서 이 집의 길을 따라가신다면 위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문이 보일 겁니다. 그 문은 근방의 아이들이 작은 구멍을 잔뜩 내놨습니다. 난 나중에야 그 문이 10년 전부터 닫힌 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구멍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그 뜰의 정면과 가운데 마당의 정면가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황폐 상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원형을 만들어 포석 가장자리를 쌓습니다. 커다란 틈은 벽에 줄을 그었고 벽 꼭대기에 있는 낡은 기둥 장식에는 무수히 쐐기 풀이 얽혀 있습니다. 입구의 돌 층계는 무너져 있고 배를 잡아당기는 끈은 썩고 어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길 지나갔을까? 어떤 재판이 이 집에 소금을 뿌리게 했을까? 여기 있던 사람이 신을 모독했을까? 그 사람은 프랑스를 배반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파충류들은 우리들의 의문에 대답도 없이 기어다닙니다. 이 허황한 인기척 없는 집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커다란 수수께끼입니다. 이 집은 옛날엔 귀족의 작은 영지로서 라 그랑드 브르떼시라고 불리었습니다. 데프랑시가 반돔의 읍에서 어느 돈 많은 환자의 치료를 저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난 이 읍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묘한 집을 보는 것이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집은 폐허보다도 더욱 재밌는 것이 아닐까요? 폐허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의 흔적이 얼마든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설령 복수의 손에 걸려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대로 서 있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알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난 저녁이면 이 대지를 지키고 있는 제멋대로 자란 나무 울타리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난 긁히는 생채기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주인 없는 뜰,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닌 땅에 난 들어갔습니다. 난 거기서 몇 시간이고 멈춰서서 그 황폐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는 분명 그에 붙어 다닌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난 비록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도 반돔의 말 많은 사람들한테서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난 그 뜰에서 즐거운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거기서 넋을 잃은 듯한 희미한 우울의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버려진 동기는 아마도 진부한 것이었을 테니까 만약 내가 그 동기를 안다고 하면 혼자서 도연했던 미간의 시를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숨은 집은 불행 때문에 암담해진 인간 생활에 극히 변화가 많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수도승이 없어진 승원같이도 보였고 혹은 비명의 말을 전하는 죽은 사람도 없는 묘의 고요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문둥병 환자의 집이었지만 내일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트레우스의 자손의 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명상의 관념과 모래시계의 생활을 가진 시골이었습니다. 난 거기에서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로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난 거기에서 머리 위를 급히 날아가는 산비둘기에 펄럭이는 둔한 바람 소리를 듣고 느닷없이 공포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토지는 습지입니다. 거기엔 도마뱀, 살모사, 개구리 등이 야성 쪽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첫째로 추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석상의 기사 손이 돈주왕의 목덜미를 휘어잡듯 순식간에 얼음 외투가 사람의 어깨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난 거기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으로 녹슨 헌 바람개비를 돌려서 그 소리가 마치 집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이 집에 흔적을 남긴 슬픔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려고 꽤 음산한 이야기를 거의 꾸며놓은 때였습니다. 난 어두운 생각에 잠긴 채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여관 안주인이 어딘지 뜻있는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루뇨 씨가 오셨습니다. 루뇨 씨라니 누구 말입니까? 뭐라고요? 손님은 루뇨 씨를 모르세요? 어쩜 이상한데요? 하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돌연 나는 키가 큰 홀쭉한 사나이가 검은 옷을 입고 손에 모자를 들고 나타난 걸 봤습니다. 이 사나이는 벗어진 대머리와 뾰족한 작은 머리와 어딘지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컵처럼 곱지 못한 얼굴을 나에게 들이대면서 마치 당장 연적에게 덤벼들려는 염소 수컷 같은 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행정부의 수부계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할 사나이는 주름 잡은 곳이 퍽 달아빠진 헌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와이셔츠의 가슴 장식에는 다이아몬드를 달고 귀에는 금으로 만든 이어링을 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고 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 난로가에 몸을 당기고 테이블 위에 모자를 얹고는 손을 비비면서 대답했습니다. 꽤 춥군요. 난 루뇨라는 사람입니다. 난 그에게 인사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드 가니 정체를 잡아라. 나는 반돔의 공증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난 커다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유언장을 만들어 달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는 마치
억지로 나를 침묵해 하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듣건대 선생은 이따금 라 그랑드 브르테시의 뜰을 거니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정과 같은 몸짓을 되풀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진짜 범죄를 구성합니다. 나는 고드 멜의 백작 부인의 이름으로 또 부인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선생에게 그 방문을 중지해 주십사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물론 나는 터키인처럼 인정사정 없는 인간은 아니니까 그런 것으로 당신에게 죄를 씌우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더구나 내겐 반돔에서 제일 훌륭한 저택을 헐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사정을 선생이 모르신다는 것도 역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뵙기에 교양도 있으신 분 같아 울타리가 있는 소유지에 침입하는 것은 법이 중형으로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무 울타리든 돌담이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긴 현재 그 집 상태로 보아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선생을 그 집안에 자유롭게 출입시켜 드렸으면 그보다 나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나로선 유언자인 부인의 의사를 집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그 뜰 안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 자신도 그 유언이 있은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드멜의 부인의 유산에 속해 있는 그 집에는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의 문, 창문 정도를 조사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드멜의 부인이 지정한 대로 토지 가옥의 세금을 매년 물게 되어 그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참, 반돔에서는 부인의 유서에 대해서 별의별 소문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을 끊고 코를 풀더군요. 이 훌륭한 신사가 말입니다. 드멜의 부인의 유산 상속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대했던 사건으로서 이것이 그의 명성, 그의 영광, 그의 왕정 복고 그 자체라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되어 난 그의 요설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난 나의 아름다운 꿈 같은 이야기와도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낱낱이 안다는 즐거움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기묘한 유언의 이유를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말을 듣자 공중인의 얼굴은 금세 기쁜 표정을 띄었습니다만 그것은 흔히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와이셔츠의 깃을 으쓱해서 매만지고는 담배 쌈지를 꺼내어 그것을 펼쳐 그 담배를 내 앞에 내놨습니다. 그는 한개비를 집었습니다.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제멋대로의 지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익을 알지 못합니다. 제멋대로의 지론이란 정열과 편집광 사이에 바로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스탄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속속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토비 아저씨가 트림의 도움으로 제대로의 논법을 늘어놓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완전히 알았습니다. 루뇨 씨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로간 공중인의 제일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훌륭한 법률 사무소라서 아마 선생도 그 평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하튼 어떤 불행한 파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1816년에는 법률사무소의 시세도 오르고 당시의 물가로는 파리에서 개업할 만한 엄두도 나지 않았고 충분한 재산도 없어서 난 이 읍에 와서 여기 전임자의 법률사무소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에겐 반도의 친척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백모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백모께서 나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했습니다. 내가 국세 상서의 인가를 받고 3개월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자려고 할 때 당시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드멜의 백작 부인이 메레의 별관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의 심부름하는 아이는 정직한 처녀로서 현재 이 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심부름꾼이 백작 부인의 사륜 마차로 나의 집 문턱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말씀드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드멜의 백작은 내가 이 읍에 오기 2달 전에 파리에 가셔서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작은 파리에서 별의별 방탕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무참히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작이 출발하시던 날에 백작 부인은 그랑드 브르떼시를 뜨셨고 그곳에 있는 가구도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인즉 부인은 가구도 벽걸이도 태워버렸다고. 즉 부인은 상계 모 씨가 현재 차용하고 있는 장소에 갖다 놓은 가구 살림살이를 아마도 그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일체를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실례했습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구실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부인은 그러한 것들을 메레의 목장에서 태워버렸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메레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는 내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참, 거긴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는 가볍게 끄덕이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백작 부부는 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누구와도 면회하지 않고 부인은 아래에서 백작은 2층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부인은 자기 혼자가 되면 교회 밖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별관에 옮기고부터는 부인은 찾아오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라 그랑드 브르떼시를 떠나 메레로 가실 때부터 부인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참, 부인은 다이아몬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난 단 한 번밖에 부인을 못 배웠습니다. 헌데 친애하는 부인은 아주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확실히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이미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부르려 하지도 않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읍의 부인들은 백작 부인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멜의 부인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호기심은 몹시 자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이 깊었는데도 내가 메레에 갔다는 것을 읍내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난 도중에서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그 심부름꾼은 퍽이나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는 마나님께서 낮에 메레의 승려한테서 종유의 비적을 받으셨다든가 그 밤을 도저히 넘기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난 11시쯤 해서 별관에 가 닿았습니다. 큰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어두운 데다가 아주 추운 그리고 아주 습하기만 한 커다란 방들을 지나 난 백작 부인이 계신 제일 좋은 침실에 갔습니다. 사방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이 귀부인의 소문으로 미루어 하긴 선생, 여기서 부인에 대한 소문을 몽땅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들 끝이 없겠죠. 난 부인을 요염한 여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난 커다란 침대에서 신음하는 부인을 발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위에는 얼핏 보기만 해도 재채기가 나올 만큼 먼지가 뿌옇게 덮인 구정체 시대에 그림이 있는 벽걸이가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넓은 방의 조명을 부인은 글쎄 그 구식 아르간 램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선생은 매래 안 가보셨죠? 그 침대라는 것엔 나뭇잎 무늬에 인도 비단이 씌어 있고 높은 관뚜껑이 달린 그 옛날식의 침대입니다. 발이 하나 달린 작은 침대용 테이블이 침대 곁에 있고 그 위에는 크리스트의 가르침이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난 그 책과 램프를 아내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복 하녀가 쓰는 한 발 달린 큰 안락 의자와 두 발 달린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엔 불도 없었습니다. 이상이 가구라고 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가구의 명세표에 써 넣어도 채 10줄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 선생께서 그때 내가 본 것처럼 갈색 벽걸이가 둘러쳐 있는 그 넓디 넓은 방을 보셨더라면 선생 자신이 진짜 소설의 장면에 끌려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차디찬,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음산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그는 덧붙여서 연극하는 신용으로 잠시 한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난 침대 곁에 가서 물끄러미 본 다음 베개를 비치는 램프에 희미한 불도 있어서 드메레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납같이 창백하고 두 손을 포갠 것처럼 뼈가 앙상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레이스의 나이트캡을 쓰고 계셨기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만 그 머리카락도 실처럼 하얀 빛깔이었습니다. 부인은 침대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러한 자세가 몹시 거북한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커다란 까만 눈은 열 때문인지 쇠약해져 이미 반은 죽어 있었고 눈썹 근처의 뼈 아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기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두덩을 가리켰습니다. 부인의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야위어 가늘어진 두 손은 보드라운 가죽으로 씌운 뼈 같고 혈관도 근육도 겉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부인은 굉장한 미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그땐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 부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의 유해를 매장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살아있으면서 부인처럼 야위고 그러면서도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본 일이 없답니다. 요컨대 부인은 보기에도 섬찟한 모습이었어요. 병으로 해서 완전히 못쓰게 된 그 부인은 이미 망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을 하실 때 그 핏기 없는 자줏빛 입술은 조금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직업상 자주 가사 상태인 사람의 베갯머리에 가서 유언을 확인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런 광경에 익숙해 있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보아오던
눈물에 젖은 가족이나 임종의 고뇌 따위는 그 넓디 넓은 집안에 다만 혼자서 말이 없던 그 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호흡을 하면 위에 덮은 얇은 이불이 움직이게 될 터인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멍청해서 줄곧 부인만 보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곳에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윽고 부인의 커다란 눈이 움직이고 부인은 오른손을 올리려 하다가 이내 침대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이 한숨처럼 부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난 정말 목 빠지게 당신을 기다렸어요. 부인의 볼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으나 입을 여는 것은 부인에게 굉장한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마나님 하고 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눈짓을 하셨습니다. 이때 나이 많은 가정부가 일어서서 내게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말씀해서는 안 돼요. 백작 부인은 조그만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하시면 마나님은 더 괴로워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난 앉았습니다. 잠시 후 드메레 부인은 남아있는 온힘을 기울여서 오른팔을 움직이고 이 또한 비상한 노력으로 긴 베개 밑에 넣고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힘을 모아 그 손을 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이 난 서류를 집었을 때 부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나의 이 유언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인은 침대 위에 있던 십자가를 쥐고 그것을 재빨리 입술에 대고는 돌아가셨습니다. 한 군데만을 응시하던 눈의 표정은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 납니다. 부인은 무척 괴로우셨을 겁니다. 부인의 마지막 눈빛 속에는 환희가 엿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눈 위에 새긴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난 그 유언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폈을 때 난 드멜의 부인이 나를 유언 집행자로 지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은 개인에게 준 약간의 유증을 제외하고는 자기 재산의 총액을 반돔의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라그랑드 부르테시에 관해서 부인의 처치는 어떠했느냐 하면 부인이 나에게 위탁한 것은 부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만 50년간 그 집을 사망 시 그대로의 상태로 둘 것,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방이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것, 어떠한 수리도 하지 말 것, 필요하다면 문지기를 고용하기 위해 금리를 할당해도 좋으니 부인의 유지를 완전히 집행할 것 등등입니다. 이 기한이 만료했을 때 유언자의 희망이 완전히 수행된다면 그 집은 내 상속자들의 소유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중인은 유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 그랑드 부르테시는 법정 상속인의 소유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언서에 추가된 유언 부속서 속에 지시되어 있는 여러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 부속서라는 것은 상술한 50년이 만료한 뒤가 아니면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서는 아직 무효의 이의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자 기다리 공중이는 자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승리한 듯이 날 쳐다봤습니다. 난 두세 마디 찬사로 그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나는 퍽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시트보다 더 창백한 임종 때의 부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날카롭게 빛나는 눈도 무서워졌습니다. 그래 오늘 밤 난 그분의 꿈을 꿀 겁니다. 그런데 그 색다른 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은 당신도 약간은 짐작하셨겠지요. 천만의 선생. 그는 우습게도 경계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지불해 주신 그런 분들의 행위를 이러니 저러니 상상할 수 없군요. 그러나 나는 곧 이 반돔의 조심성 많은 공중인의 혀를 풀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긴 옆길로 돌아가면서도 이 유언에 대해서 남녀 쌍방에 뱃속이 시커먼 책략가들이 품고 있는 갖가지 의견을 나에게 전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돔에서는 이들의 판결이 법률을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실로 모순이 많고 장황하여 난 이 이야기의 진상에 흥미를 가졌었지만 자칫 잠들 뻔했습니다. 아마도 이 공중이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고객이나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 같으나 그 답답한 입놀림과 단조로운 억양에는 나의 호기심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돌아가 줬습니다. 굉장합니다, 선생. 별의별 사람들이. 그는 계단의 도중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45년은 더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자 그는 교활한 듯이 오른손 엄지를 코 위에다 대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걸 주의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살고 싶더라도 지금 60세라면 틀린 겁니다. 공중이는 이 최후의 경구가 벅 재치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만 그 덕분에 나는 방심한 상태에서 내 자신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난로에 장작 쌓는 곳에 두 발을 올려놓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류뇨 씨의 법률적 사실에다가 라드크리프식의 소설을 꾸미느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 방의 문이 여자처럼 솜씨 있는 손으로 손잡이가 빙글 돌며 열렸습니다. 난 여관의 안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듯 쾌활하고 살찐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천성의 사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테니의 그림 속에서 태어나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프랑도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손님.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루뇨 씨는 틀림없이 장황하게 라그랑드 프루테시의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요, 루빠 아줌마. 뭐라 그래요? 난 그녀에게 드메레 부인의 음울한 이야기를 대충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마치 경관의 본능과 스파이의 교활함과 상인의 약삭 발음의 중간의 것 같은 여간업자의 독특한 만사를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날 쳐다봤습니다. 르빠 아줌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내 방에 올라온 거요? 어머나, 난 이름이 르빠인 것만큼 정직한 여자예요. 정직한 여자의 명예를 걸고서 맹세해요. 맹세 안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눈은 비밀로 가득 찼으니까요. 당신은 드메레 씨를 알고 있었구려. 드메레 씨란 어떤 사람이었죠? 그야 뭐 드메레시로 말하면 정말입니다. 미남자시고 언제까지 봐도 끝이 없을 정도고요. 키도 크신 분이었죠. 거기다가 빠그라디 출신의 어엿한 귀족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곳 사람들의 말로는 무척 성을 잘 내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와도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셔서 뭐든지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정말 그분은 성질도 급하셨어요. 하지만 이곳 만화님들은 누구나 다 그분이 상냥하다고들 생각했었어요. 성질이 급한 분이라서 그랬던가 하고 나는 여간집 안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겠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님, 생각 좀 해보세요. 드멜의 부인이란 분은 다른 부인들에게 언짢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돔에선 제일 가는 미인이죠. 돈도 제일 많으니까.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세상 사람의 말이 남자는 돈을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부인은 2만 프랑 정도의 연금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혼례식에 나갔었죠. 신부가 귀엽고 상냥하고 정말 보석 같은 부인이었죠. 그때 두 분은 참 멋진 부부였어요. 두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행복했었나? 글쎄요. 짐작컨대 그랬다고도 하겠고 그렇지 않았다고도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따위는 그분들과 같은 솥에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드멜의 부인은 퍽 얌전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이따금 서방님의 성화에 무척 고생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분이 좀 거만한 데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분이 좋았어요. 아마 그랬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신분 탓이었겠죠. 누구든 귀족이라면 아시겠죠? 그러나 드멜의 부처가 갑자기 헤어졌다는 것은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까닭이 아닐까? 전 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뭐든지 안다는 게 뚜렷해졌군. 그렇다면 손님, 뭐든지 다 말해드리죠. 전 루뇨 씨가 손님의 방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라 그랑드 브르테시에 관해 드멜의 부인의 일을 말하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했어요. 나로선 손님 같은 분이라면 좋은 충고를 해주실 것이고 설마 하니 나같이 불쌍한 여자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하면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예가 없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는 그런 여자니까요. 오늘날까지 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도저히 내 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마치 쇠로 만든 독설같이 말만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손님처럼 오랫동안 저희 집에 유숙한 사람도 없었고 또 내가 자청해서 그 외 15만 프랑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잠깐 기다려요, 르빠 아줌마. 난 이 도도한 요소를 멈추게 하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날 난처하게 만드는 성질의 것이라면 아예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은데. 하나도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녀는 나의 말을 잡아채어 말했습니다. 곧 아시게 되니까요. 그 열성으로 보아 나만이 그 비밀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터인데도 사람 좋은 여간집 안주인은 그 비밀을 어쩐지 나에게만 전한 것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 읍으로 스페인 포로와 그 외 사람들을 호송해서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난 반돔으로 신병 불구속인 채 호송된 젊은 스페인 사람 하나를 정부의 지불로서 유숙해 했었죠. 신병은 불구속이었지만 그분만은 매일 군수한테 출두했었어요. 그분은 스페인 귀족이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여쭤 미안하군요. 그분은 바고스 데페 레디아라든가 오스디아라는 글자가 든 이름이었어요. 혹 원하신다면 저희 집 숙박 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스페인 남자는 쓸모가 없다라고들 하지만 그분으로 말하면 스페인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미남자였어요. 키는 겨우 5자 2치나 3치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몸매가 아주 멋있는 분이었죠. 거기다 손이 작고 그걸 또 잘 다듬었거든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손을 다듬기 위해서 그분은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는 만큼 많은 브러쉬를 갖고 있었죠. 그분은 머리카락이 검고 고왔으며 눈매는 불처럼 빛났어요. 얼굴빛은 약간 햇볕에 그을었지만 아무튼 저는 그 빛이 좋았어요. 여러 아가씨들 외에도 베르트랑 장군이라든가 다브랑테스 공작 부처, 도가즈님, 스페인 왕 같은 분들이 저희 여관에서 묵으셨지만 어느 분이건 이 스페인 사람처럼 아래 네일을 입은 분은 본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분은 화사한 하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예의 바르고 아주 행실이 상냥해서 아무도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난 그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루에 4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은 그분과 잠깐이라도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분은 어느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안 했습니다. 듣건대 스페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괴상한 버릇으로 편벽이라더군요. 그분은 승려처럼 성무 일과서를 읽고 있었어요. 미사에도 어떠한 예배에도 규칙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앉아 계셨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들도 나중에 발견한 것이지만 말이죠. 드메레 부인의 차펠에서 2걸음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처음 교회에 갔었을 때부터 그 빈자리에 앉았었으니까 설마 어떤 의도가 있으려니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젊은 분은 자기의 기도서에서 조금이라도 얼굴이 든 일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그분은 밤이 되면 산 위에 올라가서 성터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쌍한 젊은이에겐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했었죠. 딴 사람들의 말이 스페인이란 나라는 첩첩 산뿐이라면서요. 이곳에 구류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이분은 아주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이분이 오밤중 12시를 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 나는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그분의 마음 내킴에는 습관화되고 말았어요. 그분은 문의 열쇠를 갖고 다녀서 우리들은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집 마부가 하루는 말하는데요. 어느 날 밤 이 사나이가 말 목욕을 시키려고 갔을 때 그 스페인 귀족이 강 저 멀리로 마치 진짜 물고기처럼 헤엄쳐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왔을 때 나는 강 속의 풀을 조심하라고 말해줬죠.
그랬더니 물에 들어갔던 것이 발각되자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어느 날 아침 그분은 방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분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조사한 결과 우리들은 그분의 서랍 속에서 서류를 한 통 발견했습니다. 그 서랍 속에는 그것 외에 포르투갈 금화 50매가 있었죠. 이것은 대략 5,000프랑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랍에는 봉이 난 작은 상자 속에 1만 프랑이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몇 개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의 서류에는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난 당신에게 이 금화와 다이아몬드를 이양하니 당신은 반드시 미사를 올려 나의 탈주와 영혼의 구제를 신에게 감사해 주십사 라고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땐 저도 아직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 젊은이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묘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스페인 사람의 옷을 갖고 돌아왔어요. 라 그랑드 브루테시의 맞은편 그 집 앞을 흐르는 강변에 있는 목책 가운데 커다란 돌 밑에서 그 옷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주인을 본 사람이 없었죠. 주인은 편지를 읽은 다음 그 옷을 태워버렸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페르디아 백작의 유지에 따라 그분이 도망친 것을 공표했죠. 군수 나리는 경관을 총동원해서 그분을 추적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2번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르빠는 그 스페인 사람이 강에 빠져 죽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난 그보다도 이분은 드메레 부인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자리가 저에게 말하기를요. 그 아이의 마나님은 십자가상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 십자가상이라는 것은 흙당과 은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페르디아 백작도 처음 체류하던 동안에는 역시 흙당과 은의 십자가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 그 십자가상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이쯤 되면 그 스페인 사람의 1만 5천 프랑 때문에 제가 꺼림칙한 생각을 가질 건 없지 않아요? 그 돈은 의당이 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당신은 로자리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하고 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야 손님 물어봤죠. 그래도 별 수 없잖아요. 그 애는 아주 벽창호니까요. 그야 뭔가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그의 입을 벌릴 수 없었어요. 여간집 안주인은 다시 한참 동안 나와 얘기했어요. 그것이 끝나자 난 막연한 어두운 상념과 소설적인 호기심과 종교적인 공포감에 젖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공포라는 것은 마침 밤이 되어 어둑한 교회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을 사로잡는 그 느낌과 퍽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높고 둥근 천장 아래에 멀리 희미한 광선이 보이고 사람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승복이나 법복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들은 몸이 오싹해지죠. 내 눈앞에는 라 그랑드 브루테시와 쭉 뻗은 잡초, 닫힌 창, 녹슨 쇠붙이, 잠긴 문, 인기척 없는 방들이 갑자기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난 이 심각한 이야기의 핵심, 3사람을 죽인 드라마의 핵심을 찾고자 그 신비한 집 깊숙이 들어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로자리는 내 생각으로 반돔에서 제일
흥미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그녀를 자세히 관찰하는 동안에 그 오동통한 얼굴에 밝고 건강한 빛이 흐르면서도 어딘지 가슴 속에 감춘 집념 같은 것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뿌리 깊은 회한 아니면 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마치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깊은 여인이 항상 자기 자식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갓난애를 죽인 처녀가 갖는 것 같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거동은 소박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녀의 얼빠진 미소에는 죄를 저지른 듯한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줏빛 줄이 든 옷 속으로 억지로 끼워 넣은 그녀의 단단한 상체가 붉은빛과 푸른빛의 바둑판 무늬로 된 커다란 어깨 거리를 걸치고 있는 걸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역시 이 여인은 죄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 하고 난 생각했습니다. 라 그랑드 브르테시의 이야기를 몽땅 알기 전에는 난 반돔을 떠나지 않을 테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일 필요로 한다면 난 로자리의 정부라도 되어주자. 로자리 양 하고 어느 날 밤 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손님 어른? 당신은 결혼을 안 했소. 그녀는 가벼이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 너무하셔. 나도 불행해도 괜찮다는 마음만 있다면 남자에게 흠 잡힐 데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 속마음에 동요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귀족의 부인에서부터 여간집 하녀까지 포함해서 누구나가 여자로서의 특유한 냉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 당신은 신선하고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있으니까 애인에게 흠잡힐 리가 없지. 헌데 로자리 양, 당신이 드멜의 부인 댁을 그만두고 어째서 여간집 하녀가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는 없을까? 부인께서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연금을 남겨주시지 않았던가? 어머나, 그런 건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반돔에서도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이 대답은 판사나 대리인들이 연기의 답변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대답의 하나였습니다. 로자리는 이 소설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바로 바둑판 한가운데 있는 목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해와 진실의 중심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보건대 그 중요한 묶임 눈 가운데 묶여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흔히 쓰는 색계로 부딪힐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녀 속에는 연애 소설의 마지막 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로자리는 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처녀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 흡사 우리들이 특별한 생각을 기울이는 모든 여자의 경우와 같이 그녀 안에도 갖가지의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할 나위 없이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어떠한 환경의 여자라 해도 우리들의 욕망이 여자에게 구하고 있는 여러 매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공증인이 찾아온 지 2주쯤 지난 어느 날 밤이라기보다 차라리 아침 때였습니다. 그땐 벌써 새벽녘이었기 때문입니다. 난 로자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드멜의 부인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나에게 몽땅 얘기해 주지 않을 텐가? 어쩜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눈은 이미
윤나는 천진한 빛을 잃었습니다. 그럼 하고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토록 원하신다면 말씀드리죠. 하지만 날 위해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암 좋아. 가련한 아가씨. 난 모든 비밀을 도둑놈의 성실을 갖고 지켜주지. 이놈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의지가 굳은 거니까. 같은 것이라면 하고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의 성실로서 지켜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내 것 지프를 매만지면서 얘기하기 위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뢰와 안심을 나타내는 태도로서 의당이 있는 것이지요. 최상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들 모두가 테이블에 붙어 있는 때와 같이 어느 시각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서 있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는 없답니다. 로자리의 기나긴 얘기를 충실하게 옮겨야 한다면 한 권의 책을 엮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순수 없이 일러준 그 사건이라는 것은 마침 산수에서 빌의 중앙이 두 외양의 중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인의 얘기와 르빠 아줌마의 얘기와의 중간에 놓인 것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추려서 짧게 얘기해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려서 말씀드리죠. 드메레 부인이 라그랑드 브르테시에서 쓰고 있던 방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벽 안쪽으로 길이가 넉 자쯤 되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부인의 옷 선반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려 하는 사건이 있던 날 밤 3개월 전부터 부인은 몹시 건강이 나빠져 남편은 부인을 혼자 남겨두고 자기는 2층에서 자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도 못할 그 우연이라는 것의 장난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그는 여느 때보다 2시간쯤 늦게 클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클럽은 그가 가서 신문을 읽는다든가 마을 사람들과 정치를 논한다든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아내는 이미 남편이 돌아와서 자리에 들어가 잠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는 프랑스군의 침공을 대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구의 승부는 열을 띄었습니다. 그는 40프랑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돈을 모으는 반돔에서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무튼 반돔이라는 곳의 풍습은 칭찬해야 할 만큼 검소 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검소함은 행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파리에서는 그런 행복 따위는 누구도 상관하지 않겠죠. 얼마 전부터 드메레 씨는 로자리에게 아내는 자고 있느냐고 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주무셨다는 대답을 듣기만 하면 그는 습관과 신뢰에서 생기는 그 남모를 행복에 젖어 곧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집에 돌아오자 곧 드메레 부인에게 클럽에서 당한 재난을 들려주려 생각했음인지 혹은 그녀에게 위로를 받으려 했음인지 공연히 부인 방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저녁 식사를 한 동안 그는 드메레 부인이 아주 요염하게 옷을 차려 입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는 이제 아내도 병고에서 구출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예뻐졌다고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도 딴 남편들이 겨우 만사를 깨닫는 것과 같이 좀 늦게서야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로자리는 부엌에서 식모와 마부가 트럼프로 브릿지를 하면서 어려운 패를 넘기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메레시는 로자리를 부르는 대신에 자신이 커다란 초롱불을 들고 한 계단씩 계단을 그 약한 불로 비치면서 아내의 방을 향해 갔습니다. 금방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의 둥근 천장에 울렸습니다. 이 귀족은 아내의 방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옷 넣는 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갔을 땐 드메레 부인은 혼자서 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로자리가 옷 넣는 방에 있으려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린 일말의 의혹이 그에게 불신을 갖게 했습니다. 아내를 쳐다보니 그녀의 눈에는 뭔가 흐트러진 겁먹은 듯한 표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늦게 돌아오셨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느 땐 참으로 깨끗하고 우아하던 이 소리가 약간 달라진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드메레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로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벼락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단조로운 동작으로 저쪽 창에서 이쪽 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뭐 나쁜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음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내는 로자리가 옷을 벗기는 동안 남편한테 어물어물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습니다. 넌 저리로 가렴. 드메레 부인은 하녀에게 일렀습니다. 카르 페이퍼는 내가 달 테니까.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얼핏 보고는 어떤 불길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자리가 나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처녀는 잠시 복도에 남아 있었으므로 로자리가 나가고 난 줄로 생각되었을 때 드메레 씨는 아내 앞에 앉아 부인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옷 넣는 방에 누가 있지? 그녀는 조용한 태도로 남편을 보고는 그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아니오라는 말은 드메레 씨의 가슴을 갈라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로서는 이때처럼 아내가 순결하고 양심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 넣는 방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드메레 부인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말리며 난처한 모양으로 남편을 보고는 유달리 흥분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속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들 사이는 아예 끝장으로 생각하세요. 아내의 태도에는 진실 같지 않은 위험이 뚜렷이 엿보여서 이것을 본 귀족은 아내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 단호한 수단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극장이라도 있다면 영원토록 불멸의 것으로 될 만한 그런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아니, 조제피느. 내가 여는 건 그만두지. 안에 누가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우리 둘은 영원히 헤어지게 될 테니까 말이야. 잘 들어도 난 당신의 영혼이 아주 순결하다는 것을 알며 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설마 당신이 그런 생활까지 희생하면서 치명적인 죄를 범할 생각은 없을 거야. 이 말을 듣자
드멜해 보이는 매서운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저기에 당신의 십자가 상이 걸려 있군. 신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걸 나에게 맹세해요. 그럼 난 당신을 믿지. 그리고 저 문은 열지 않기로 하지. 드멜해 보이는 십자가를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난 신 앞에서 이 옷 넣는 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녀는 이 문구를 거침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으로 좋아. 하고 드멜해 씨는 차디차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당신은 참 좋은 걸 갖고 있군. 난 몰랐지. 하고 그는 굉장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은을 박은 그 흑단의 십자가상을 자세히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상은 듀비비의 상점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듀비비에는 작년 스페인의 포로 부대가 반돔을 통과할 때 스페인의 수도사한테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드멜해 씨는 다시 그 십자가상을 제자리의 못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을 눌렀습니다. 곧 로자리가 왔습니다. 드멜해 씨는 급히 로자리를 문에서 뜰로 향하는 창 곁에 오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처녀에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고랑프로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어. 허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이 있지 못하지. 너는 미장의 십장이 되기 전엔 마누라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 말이야. 고랑프로를 불러줘. 가서 흑소나고 미장 연장을 갖고 여기로 오라고 해. 하지만 그 남자의 집에 가면 당사자 외에는 깨우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그럼 그 남자는 네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될 테니까.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 그렇지 않음.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로자리가 나가려 할 때 그는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자, 내 큰 열쇠를 갖고 가. 장! 하고 드멜해 씨는 복도에 쩡쩡 울리는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마부이자 신복인 장이 브릿지 놀이를 하다가 뛰어왔습니다. 너희들은 다 자거라. 하고 주인은 이 남자에게 말하고는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 잠들면 알았나? 모두 잠들면 말이야. 알았지? 넌 곧 아래로 내려와서 모두가 잔다는 걸 나에게 알려줘. 드멜해 씨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도 아내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로 앞에 있는 아내의 곁으로 조용히 되돌아가서 클럽에서 논쟁하던 것, 당구 치던 것을 그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자리가 돌아왔을 때 드멜해 씨 부처는 퍽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최근 아래층 응접실로 쓰고 있는 방들의 천장을 새로 깨끗이 칠하게 했었습니다. 반돔에서는 시멘트가 귀하고 그 값은 수송 때문에 무척 비쌉니다. 그러나 이 귀족은 비록 쓰다 남은 한이 있더라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꽤 많은 시멘트를 구입해 놨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의 계획이 생각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주인날이 고랑프로가 왔습니다. 로자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도록 해. 비까르디의 귀족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멜해 보이는 이 미장이를 보고는 약간 파래졌습니다.
고랑프로 마구간에 있는 벽돌을 날라오게 이 옷 넣는 방의 문을 막을 만큼 벽돌을 갖고 오는 거야. 이 벽을 칠하는 데는 나머지 시멘트를 쓰게. 그리고는 로자리와 이 일꾼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알았나 고랑프로 하고 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자넨 오늘 밤 여기서 자게. 그럼 내일 아침에 여권을 줄 테니까 외국에 내가 지정한 도시로 가는 거야. 그 여행에 6,000프랑을 주지. 그곳에 가서 10년은 살아야 해. 만일 그 도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나라에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좋아. 그리고 파리를 들렀다 가게. 거기서 날 기다리는 거야. 파리에 도착하면 장래 너에게 반드시 따로 6,000프랑을 준다는 계약을 해주지. 그 6,000프랑은 네가 이 계약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고 귀국했을 때 지불하기로 한다. 이만한 대금을 받는 것이니까 오늘 밤 여기서 한 일을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로자리, 너에겐 내가 1만 프랑을 주지. 그러나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참금은 안 줄 테니까. 로자리? 하고 드메레 부인이 불렀습니다. 내 머리를 따줘. 남편은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과 미장이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경계를 태도로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고랑프로는 아무래도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메레 부인은 이 일꾼이 벽돌을 내려놓고 남편이 방 저쪽 끝으로 간 순간에 로자리에게 말했습니다. 로자리, 만일 네가 고랑프로에게 아래쪽에다가 틈을 조금 남겨두라고 말해주면 너에게 1,000프랑의 연금을 줄게. 그리고는 부인은 큰 소리로 로자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의 일을 도와드려. 드메레시 부부는 고랑프로가 문을 막는 동안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중에 뜻을 갖는 말을 할 기회를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메레 부인에게 있어서는 침묵은 신중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벽이 그 높이에 반쯤 달했을 때 이 미장이는 귀족이 이쪽으로 등을 돌린 일순을 이용해 문에 달려있는 2장의 유리창 중 하나를 곡괭이로 쳤습니다. 이 동작을 보고 드메레 부인은 로자리가 고랑프로에게 이미 얘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은 누구나 한 남자의 검은 다갈색 얼굴과 까만 머리칼과 불같은 눈초리를 봤습니다. 남편이 이쪽을 돌아보기 전에 가련한 부인은 이 알 수 없는 사나이에게 고개를 흔들어 신호할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그 사나이로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때는 9월이었으니까 4시만 되면 날이 밝습니다. 그때 이 일도 끝났습니다. 미장이는 장의 감시 밑에 집안에 남고 드메레 씨는 아내의 방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 불쑥 말했습니다. 아, 참 그렇지. 읍사무소에 여권을 찾으러 가야지. 그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문깨로 3발자국 갔다가 생각을 고쳐서 십자가상을 쥐었습니다. 아내는 기쁨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디비비의 상점에 가는가 보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귀족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드메레 부인은 곧 벨을 울리고 로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곡괭이 하고 외쳤습니다. 이를 착수해. 난 어제 고랑프로가 어떻게 일했는지 봐뒀어. 구멍을 뚫고 다시 그것을 메어놓을 시간이 있을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로자린 도끼 같은 것을 안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기세로 그 벽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개의 벽돌을 떼놓고 이번엔 보다 더 강렬한 일격을 먹이려고 펄쩍 뛰었을 때 그녀는 드메레시가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마나님을 침대에 눕혀드려 하고 귀족은 냉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그는 아내에게 함정을 파놨던 것입니다. 그는 다만 시장에게 편지를 쓴 다음 뒤비비에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보석상은 어지럽혀진 방안이 겨우 치워졌을 때 도착했습니다. 디비비에 하고 귀족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읍을 지나간 스페인 군대한테 십자가 상을 산 일이 있었나? 없습니다, 영감님. 좋아, 고마우이. 그는 아내에게 호랑이 같은 눈초리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장. 하고 그는 자기의 신복인 하인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은 드메레 부인의 방으로 내 식사를 가져와. 마나님이 병이 나셨으니까 난 마나님이 회복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네. 이 잔혹한 귀족은 20일 동안 아내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벽으로 막아버린 옷 넣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조제피느는 죽음에 닥친 외국인을 위해 남편에게 애원하려 하면 그때마다 남편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걸고 그곳엔 아무도 없다고 맹세했지. 이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부인들은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섰기 때문에 비앙숑이 그녀들을 잡아놓고 있던 마력은 이 움직임으로 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녀들 중에 몇몇은 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오싹 몸서리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